삼국지의 진실과 허구. 저자 구청푸 성신창. 출판 시그마 북스. 2012년 9월. 304페이지 13,800원. 이 책은 역사서에 기록된 삼국시대의 이야기와 소설에서 연출된 삼국 이야기를 비교하여 사료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사건의 진위와 전말, 인물의 실체, 역사적 의의를 심도 있게 논의한 평론서이다. 나관중이 삼국지를 저술할 때 참고했던 역사서와 전기, 이를 집필한 저자, 시대적 배경 등 여러 방면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야기 전개상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략되거나 역할에 축소되었던 인물들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이 삼국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평가했는지, 여러 시대에 걸쳐 삼국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살펴본다. 1장 삼국지 영웅본색 유비편. 유비의 눈물은? 역사서에 기록된 유비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삼국연의 속의 유비는 곧잘 눈물을 흘렸다. 이는 혹시 계산된 눈물이 아니었을까? 삼국지든 삼국연의든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 남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유비의 눈물은 좋은 사례다. 진수의 삼국지 촉서 선주전에서는 유비를 엄숙하고 진지하게 기록하고 있다. 물론 유비가 곧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지만 법정전과 유봉전에서는 예외였다. 법정은 유비가 익주지역을 차지하고 세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익주를 근거지로 삼아 한중을 점령한 유비는 한중왕에 오른 뒤 법정을 상서령, 호군장군으로 임명했다. 당시 제갈량은 유비 곁에 없었고 방통 역시 죽고 난 뒤였다. 즉 법정이 유비에게 차지하는 영향력은 조조의 책사로 깊은 신임을 받았던 정욱과 곽가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서기 220년 법정은 45세 나이로 죽는데 이때 유비는 환갑의 노인이었다. 법정 전에 유비는 사나흘 동안 울며 애도했으며 법정을 이쿠로 추서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익주의 문무대신 가운데 사후에 유비에게 추서받은 이는 법정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로 미뤄봐서 법정과 유비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죽었을 때 유비가 사나흘 동안 눈물로 애도했다는 사실도 좋은 방증이다. 유봉은 유비가 형주에 있을 당시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입적한 양자였다. 유봉은 유비를 따라 전쟁터를 누비며 수많은 공적을 세웠지만 관우가 위급한 것을 보고도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죽임을 당했다. 삼국지 촉서 유봉전에 따르면 제갈량은 유봉이 용맹하고 강직한 인물이라서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통제하기 힘들 것을 우려했다. 그리하여 유비에게 그를 제거할 것을 권하여 결국 유봉이 자결하도록 만들었다. 유비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또한 방통은 36의 나이에 낙봉파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 이때도 유비는 크게 애석해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외에는 유비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을 삼국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친형제와 다름없던 관우와 장비는 모두 유비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 이치대로 따지자면 그들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고 침통해야 할 사람은 유비였지만 관우전과 장비전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역사서 어디에도 유비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없다. 삼국지 촉서 선주전에는 유비가 좀체 감정 표현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나관중의 삼국연의에서는 유비가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예컨대 서서가 조조의 수중에 잡혀있는 모친을 만나려고 떠나려 할 때다. 유비가 눈물로 배웅하자 이에 감동한 서서는 떠나기 직전에 유비에게 제갈량을 추천했다. 또한 조조의 수하로 들어가서도 죽을 때까지 그의 책사 노릇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를 할 때다.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께서 나와주시지 않는다면 창생을 어찌합니까? 라고 호소하는데 눈물이 비오듯 흘러 도포와 옷깃이 흠뻑 젖었다. 이처럼 유비가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 것은 나관중이 유비의 인자한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삽입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비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른바 눈물 작전을 펼쳤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청대 모종강은 유비가 제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중 절반은 눈물 덕분이었다라고 평가했으니 그야말로 날카로운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유비의 동쪽 정벌은 관우의 복수를 위해서였을까? 유비는 10여 년 동안 군수물자와 병력을 강화한 뒤 직접 동으로 쳐들어갔다. 그의 정벌은 성공적이었을까? 송건의 공격으로 관우가 전사하고 형주 땅마저 빼앗긴 유비는 복수를 결심했다. 잃어버린 땅을 탈환하고 나아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로 마음먹은 것이다. 삼국연의에서는 유비가 촉한의 황제로 즉위한 뒤 동호를 침공하라는 조서를 내린다. 조서의 내용을 보면 짐이 도원에서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불행히 큰아우 관우가 동호의 송건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도원결의의 맹세를 어기는 셈이리라. 짐은 대군을 일으켜 동호를 치고 역적을 사로잡아 가슴에 맺힌 한을 풀려고 하노라. 제갈량과 조운 등의 만료를 뿌리치고 유비는 동쪽 정벌을 감행하여 마침내 삼국 역사상 가장 긴 이릉전투가 시작되었다. 사실 이는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나관 중의 각색이었다. 삼국지에서는 유비의 동쪽 정벌이 송건의 습격으로 관우가 전사한 데 대한 보복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빼앗긴 형주를 탈환하여 구겨진 체면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기술한다. 동쪽 정벌이 오로지 관우의 복수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비는 관우가 전사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동쪽 정벌을 단행했다. 이는 유비가 황제로 즉위한 뒤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삼국연의에서처럼 황급히 동쪽 정벌을 감행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유비가 형주를 탈환하기 위해 동쪽 정벌을 단행하자 손권은 화친을 제의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휴전을 위한 명목일 뿐 형주를 내주려는 뜻은 없었다. 물론 유비가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유비는 이릉전투에서 대패하여 백제성으로 후퇴하고 나서야 형주 탈환이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송건이 재차 화친을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만일 관우의 복수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결코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 정벌의 주된 목적은 형주 탈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비와 관우 장비는 친형제 못지않은 사이였지만 국가대사를 소홀히 할 만큼 절친하지는 않았다. 유비는 자신의 제업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법정을 꼽았으며 생전에 유일하게 추서를 내린 이도 법정뿐이었다. 법정과 방통이 죽었을 때 유비는 사나흘 내내 울며 애도했지만 관우가 죽었을 때 울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릉에서 참패하고 백제성으로 후퇴한 뒤 유비는 애당초 관우의 자만심으로 형주를 잃었다고 원망하지 않았을까? 백제성에서 임종할 당시 유비는 수많은 군신들의 이름을 호명했지만 유독 관우의 이름만은 들먹인 기록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관우가 죽었을 때 시호조차 내리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조편. 조조는 왜 여백사 일가를 살해했을까? 조조가 여백사 일가를 죽인 것은 의심병으로 말미암은 잔인한 처단이었을까?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이었을까?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이 말은 난세의 가능이었던 조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언이다. 삼국연의에서 여백사 일가 9명을 살해한 조조를 진궁이 책망했을 때 조조가 항변하며 내뱉은 말이다. 여백사 일가의 죽음에 관한 나관 중의 묘사는 참으로 성공적이었다. 인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줄거리 구성 역시 여백사 일가족이 멸살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치밀하게 전개시켰다. 또한 섬세한 심리 묘사로 마치 눈앞에 조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 주었다. 조조가 여백사 일가를 죽인 일화는 진궁의 출현이 거짓인 것만을 제외하면 사료적 근거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진수의 삼국지는 아니다. 삼국지 위서 무제기에는 조조의 살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태조는 성과 이름을 바꾼 채 야간을 틈타 동쪽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수는 여백사 일가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역사가들은 여러 곳에 관련 기록을 남겼다. 배송지는 이러한 사료를 인용하여 무제기에 주석을 달았는데 다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왕침의 위서. 태조는 동탁이 패망할 것이라 여겨 끝내 동탁을 찾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도망쳤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성고지방에 이르러 옛 친구인 여백사의 집에 들렀다. 공교롭게도 여백사는 없고 그의 아들과 빈객들이 합세하여 태조를 위협하고 말과 재물을 빼앗았다.
이에 태조는 칼을 빼들어 그들을 죽였다. 둘째, 곽반의 세어. 태조는 여백사의 집에 들렀다. 마침 여백사는 외출 중이었고 그의 5 아들이 예를 갖춰 태조를 맞이했다. 그러나 태조는 자신이 동탁의 명을 배신한 것을 빌미로 그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의심한 나머지 한밤중에 가솔 8명을 죽이고 떠났다. 셋째, 손성의 잡기. 태조는 식기 소리를 듣고 자기를 해치려는 소리라 생각하여 밤을 틈타 그들을 모조리 죽였다. 얼마 후 사태를 깨달은 태조는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울분을 터뜨리며 길을 나섰다. 위의 기록들은 각자 관점이 다르다. 첫 번째는 말과 재물을 강탈당한 조조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혹은 보복 차원에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의심 끝에 저지른 살인으로 조조의 잔인한 면모가 드러난다. 사학자 권모러는 최조조 번안이라는 토론에서 첫 번째 기록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탐구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나관죽은 왜 조조가 신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살인을 했다는 첫 번째 기록을 차용하지 않았을까? 삼국연의에서는 조조가 지나친 의심으로 여백사 일가를 모조리 살인한다. 또한 허구의 인물인 진군까지 등장해서 조조의 잔혹한 살인 장면을 목격하게 만든다. 사실 여기에는 나관중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다. 즉 의심이 많고 잔혹한 조조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특히 조조의 처세 원칙을 요약해주는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라는 말을 삽입하여 조조의 비정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조조는 왜 호위병으로 변장했을까? 세설신화에는 조조가 흉노의 사신을 죽인 뜻밖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는 아주 흥미진진한 한편의 단막극으로 삼국연의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흉노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였다. 조조는 일부러 체험을 왕으로 꾸며 사신을 접견하게 하고 자신은 호위병으로 변장한 채 그 옆에 시립했다. 접견이 끝난 뒤에 조조는 사람을 시켜 위나라 왕의 인상이 어땠느냐며 사신의 속내를 떠보았다. 이에 사신은 위나라 왕은 매우 아량이 넓어 보이고 풍채가 훌륭하더이다. 허나 옥자 옆에 시립하고 있던 호위병이야말로 진정한 영웅호걸 같았소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조조는 당장에 부하를 시켜 사신을 죽여버렸다. 나관중은 사료에 기초하여 위의 일화를 삼국연의에 담았다. 그러나 그 사료적 근거는 삼국지도 조만전도 아니었다. 진수는 조조의 처세술을 기피했기 때문에 위의 일화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일부러 삭제했을 것이다. 또한 조만전은 한 세대를 풍미한 간홍 조조의 면모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기술했지만 위의 일화를 기록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볼 때 위의 일화는 조만전이 나온 이후부터 세간에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위의 일화에 등장하는 체험의 실제 이미지는 어떠했을까? 삼국지 위서 체험전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체험은 목소리가 우렁차고 수려한 용모를 자랑했다. 게다가 수염의 길이가 4척이나 되는 탓에 그 위엄이 대단했다. 조정 대신이 모두 그를 우러러보니 조조 역시 그를 두려워했다. 조조가 체험을 왕으로 꾸며 자신을 대신하도록 한 것은 흉노의 사신에게 위풍당당한 왕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인 듯 보인다. 하지만 단지 그 목적뿐이었을까? 그렇다면 조조는 왜 구태여 직접 호위병으로 변장하고 접견 장소에 함께 있었을까? 사실은 흉노 사신의 접견 자리에 참석해 직접 그를 관찰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로 미뤄보건대 조조가 호위병으로 변장한 데는 2가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조는 자신을 대신해 체험을 내세움으로써 흉노족의 위풍당당한 위나라 왕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했다. 둘째, 조조는 본시 의심이 많아 흉노의 사신이 자객으로 돌변할 변수를 염두에 두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그럴 경우 체험을 가짜 왕으로 내세우면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 평소 마땅치 않아 하던 체험을 일순간에 제거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결국 체험은 훗날 조조의 손에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조가 예상치 못한 점이 있었다. 사신의 안목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신은 각각 왕과 호위병으로 변장한 체험과 조조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호위병으로 변장한 조조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영웅의 기계를 파악했다. 조조는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사신의 날카로운 안목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고 바로 그의 목숨을 빼앗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소 의심과 시기심이 많고 도통 속내를 종잡을 수 없이 음흉한 조조의 사람 됨됨이를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다. 2장 삼국지 장수열전 관우편. 관우는 정말 5관문을 통과하며 6장수의 목을 베었을까? 소설 속의 관우는 조조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혼자서 5관문을 통과하고 6장수의 목을 베었으며 화살 독을 없애기 위해 화타에게 뼈를 긁어내는 치료를 받는 등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관우는 초인적인 용맹성을 떨친 영웅이다. 관우가 사후에도 중국의 전통적인 충의 관념에 따라 끊임없이 묻 사람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관우의 활약상이 담긴 수많은 일화 가운데 진수의 역사서에 기록되거나 후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거나 혹은 나간중의 창의적인 필치로 새롭게 재탄생한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삼국연의에 보면 관우가 화홍의 목을 베는 일화가 나오는데 실제로 화홍을 죽인 것은 관우가 아니라 손견이었다. 즉 나간중이 화홍을 죽인 공로를 관우의 몫으로 바꿔치기 한 것은 관우의 영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였다. 또한 관우가 단기 필마로 천리길을 헤쳐나가면서 5관문을 통과하고 6장수의 목을 베는 대목이 나온다. 무릇 삼국연의를 읽은 사람이라면 두고두고 기억하며 이야깃거리로 삼는 유명한 일화다. 하지만 이 일화는 역사서에 기록된 바가 없을 뿐더러 진수는 물론이거니와 배송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나간중은 삼국연의에서 이 일화를 대대적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실상 위 일화는 삼국지는 물론이거니와 삼국지 평화나 원대 잡극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관우가 5관문을 통과하고 6장수의 목을 벤 일화는 순전히 나간중이 창조해낸 결과물이었다. 관우는 낙양 관문을 통과할 때 낙양태수 한복과 장수 맹탄을 죽이는 과정에서 한복이 쏜 화살에 맞아 어깨 부상을 입고 만다. 관우가 어깨에 부상을 당한 일은 삼국지 촉서 관우전에도 언급되어 있다. 진수는 1천자에 불과한 짧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독을 제거하기 위해 뼈를 긁은 대목은 겨우 100여 자일 뿐이지만 매우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관우는 의원으로부터 뼈를 긁어내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여러 장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단지 언제 어떤 연유로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의원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만 빠졌을 뿐이다. 이렇듯 흥미진진한 역사적 기록을 나간중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그는 관우가 번성 북문을 공격하다 궁수들이 쏜 독화살에 부상을 입고 천하의 명의인 화타에게 치료를 받는 내용으로 덧붙여 꾸몄다. 관우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간중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5관문을 뚫고 6장수의 목을 벤 일화는 허구이지만 독화살에 부상을 입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의원에게 뼈에 독을 긁어내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화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허구다. 이렇듯 나간중은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성 사이를 줄타기하듯 교묘히 오가며 극적 재미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그야말로 탄사가 절로 나온다. 강유편. 제갈량의 후임자는 정말로 강유였나? 제갈량이 첫 번째로 지목한 후임자는 장환이었다. 그는 후주 유선의 두터운 신임 아래 제갈량이 생전에 지녔던 전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쥐락펴락했고 유선은 장환이 죽고 나서야 스스로 친정을 하기 시작했다. 삼국지 연의는 제갈량이 죽고 난 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제갈량의 유언을 쫓아 장환의 관직을 더해서 승상, 대장군, 녹상서사에 임명했고 여기에 비위를 상서령으로 제수하여 승상의 직무를 함께 수행토록 했다. 오이를 차기장군으로 품계를 올려 한중을 다스리게 하고 강유는 보안장군에 임명하는 동시에 평양후로 봉해 오이와 함께 한중의 군사를 주둔시켜 나라 군사를 방어토록 했다. 하지만 이 문장 이후 그 어디서도 장환은 출연하지 않았다. 비위 역시 강유로 말미암아 출정을 못했다는 몇 마디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삼국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죽고 난 뒤 장환이 국정을 다스렸던 기간과 비위가 정권을 장악했던 이후 20여 년간의 내용이 전부 생략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물론 강유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강유를 제갈량의 북벌 계승자로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과연 강유는 제갈량이 가장 신임하던 후임자답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바쳤으며 비록 패했지만 영예로웠다. 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삼국연의의 내용각색은 예술적 창의력이 돋보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비춰본다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촉서 강유전에 따르면 제갈량이 죽은 뒤 강유는 성도로 돌아와 우간분 보안장군이 되어 군을 통솔했고 더불어 평양우에 봉해졌다. 장기간 장환을 수행하며 한중의 군사를 주둔시켰다. 연희 6년 243년 진서대장군으로 승진되었다. 강유가 군권을 장악한 것은 제갈량이 죽고서 20여 년이 지난 뒤였다. 연희 16년 253년 대장군 비위가 암살당한 이듬해 강유는 위장군에 임명되는 동시에 독중화군사의 직위가 더해지면서 대권을 장악했다. 이어서 그는 대규모 북벌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포편. 여포의 인물 됨됨이는 여포는 많은 사람에게 탄사를 받는 동시에 경멸과 손가락질을 받았다. 즉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비평이 엇갈린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여포의 일생은 어떻게 정의지어야 할까? 소설과 희극에 등장하는 여포의 인품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 하나는 용맹성, 또 하나는 비천함이다. 첫째, 여포의 용맹성에 대해 알아보자. 삼국연의에는 새 영웅이 여포 한 사람과 결혼한 이른바 사명전 여포의 일화가 나온다. 먼저 장비가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여포와 겨루는데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자 관우가 달려들어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공격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포가 두 장수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자 마지막엔 유비까지 가세했으나 끝내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대목이다. 여포의 용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다. 이른바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여포요. 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 적토마다라는 말은 여포가 장현을 격파한 것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내뱉은 찬사였다. 이로 미뤄봐서 여포가 남다른 용맹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포의 비천함에 대해 살펴보자. 정원의 수하였던 여포는 정원을 죽이고 동탁의 수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동탁을 죽이고 왕윤과 결탁했다. 그래서 장비는 여포를 성씨가 다른 세 집안의 노복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포는 본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기로 유명했다. 여포의 남다른 용맹성은 사료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절개나 지조를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비천함 역시 사료에 있다. 삼국지 위서 정욱전에 보면 조조가 신임하던 책사 정욱은 거칠고 친밀함이 부족하며 강하나 무례하니 그저 필부의 영웅에 불과합니다라고 여포를 평했다. 또한 삼국지 위서 순유전에 보면 순유와 곽가 역시 여포를 용맹스러우나 지략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삼국지 위서 여포전에서는 진등이 조조에게 말하기를 여포는 용맹스러우나 지략이 없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보듯이 여포는 비록 온 후에 봉해지고 비장으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과 비웃음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맹스러웠지만 천성이 비천했던 여포는 훗날 조조에게 잡히자 이번에는 조조에게 합세하여 천하를 나눠 가지자고 설득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비가 앞서 정원과 동탁에게 여포가 어떻게 했는지 보지 못하셨소이까 라고 조조를 만류했다. 즉 신의를 중시하지 않는 여포의 비천함을 지적했던 것이다. 결국 조조는 사형을 명했고 여포는 백문루에서 참수당하고 말았다. 이렇듯이 여포는 용맹성으로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성공가도를 달렸으나 결국 자신의 비천한 근성 때문에 명성과 목숨을 모두 잃고 말았다. 3장 책사 삼국쟁패전의 주역들. 제갈량편. 제갈량이 거둔 첫 번째 전승은 진짜였을까?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얻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관우와 장비에게 유비는 제갈량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삼국연의에는 방망파에서 처음으로 용병수를 쓰는 제갈량의 일화가 나온다. 비록 전투 장면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조조군과 주거니 받거니 진퇴를 거듭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하게 묘사되었으며 인물들도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었다. 방망파 전투는 제갈량이 은둔 생활을 끝내고 유비를 따라 나선 뒤 최초로 지휘한 전투였다. 처음부터 제갈량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관우와 장비는 차치하고서라도 뛰어난 해안을 가진 현자라고 제갈량을 추켜 세우던 유비 역시 내심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제갈량은 화공과 유인법을 쓰면 100% 승리할 수 있다며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군사를 배치한 뒤 싸우기도 전에 공로부 먼저 작성했다. 과연 그의 예측대로 대승리를 거두자 그제야 제갈량의 진면목을 깨달은 관우와 장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나관중은 이렇듯 방망파 전투를 제갈량이 거둔 첫 승잔으로 크게 추켜 세웠다.
그러나 실상 역사적 사실은 이와 다르다. 사료를 살펴보면 방망파 전투는 제갈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유비가 형주 유표에게 의탁하자 형주에 있던 수많은 호걸과 인재들이 유비 수하로 몰려들었다. 이에 의심을 품은 유표는 일부러 유비를 방망파로 보내 조조군의 하우돈, 우금 등과 싸우도록 했다. 진수의 삼국지 촉서 선주전에는 선주는 먼저 복병을 매복시킨 뒤 아군의 군영을 불태우고는 도주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모르고 추격해오던 하우돈은 복병들의 공격에 크게 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실 당시 방망파 전투는 유비군이나 조조군 모두 규모가 보잘것없는 사소한 전투에 불과했다. 그래서 삼국지의 조조전이나 유표전 등의 개인 전기에는 언급조차 없었다. 하우돈전과 우금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망파 전투 일화를 찾을 수가 없다. 방망파 전투는 유비전 이외에 삼국지 위서 이전전에 기록이 남아있다. 다만 장소가 여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유비는 먼저 복병을 매복시킨 뒤 아군의 군영을 불태우고는 도주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에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려고 하자 이전이 적은 필시 복병을 매복시키고서 거짓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남쪽은 길이 좁고 나무가 무성해서 위험하니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하우돈이 이를 무시한 채 우금과 함께 유비군을 쫓아 출격하자 이전은 뒤에 남아 후방을 지켰다. 매복했던 복병들에게 둘러싸여 하우돈이 위험에 빠지자 이전이 급히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갔다. 유비는 구원군이 오는 것을 보자 급히 후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와 비교해보면 방망파 전투에서 하우돈이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었다는 삼국연의의 내용은 매우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갈량이 전투의 주인공이 되어 첫 번째 승전을 거둔 것도 순전히 소설적인 픽션에 불과했던 것이다. 사실 그때 제갈량은 아직 유비를 만나기 전이었다.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서 제갈량을 책사로 데려온 것은 서기 207년으로 제갈량이 27살이 되던 해였다. 방망파 전투는 그보다 5년 전에 발생했다. 초선차전, 어떻게 된 일이었나? 삼국연의에서 제갈량은 신출귀몰한 지략가로 등장한다. 특히 신출귀몰한 그의 지략이 가장 돋보인 일화는 바로 초선차전이었다. 이른바 허수아비를 태운 배를 이끌고서 10만 개의 화살을 모은 초선차전이라는 적벽대전의 백미로 꼽히며 제갈량의 뛰어난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준 명장면 중의 하나다. 당시 주유는 일부러 제갈량에게 열흘 이내에 화살 10만 개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불가능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명령을 내렸던 것은 군기를 바로잡겠다는 핑계로 제갈량을 죽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제갈량은 단 3일 만에 화살 10만 개를 구해오겠다며 호언장담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벌도 달게 받겠다며 그 자리에서 굴령장까지 쓰도록 했다. 제갈량은 강 위에 짙은 안개가 깔린 틈을 타 배에 허수아비를 잔뜩 태운 채 조조의 진영으로 다가갔다. 이를 알 리 없는 조조군은 화살을 쏘며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고 덕분에 제갈량은 약속한 화살 10만 개를 거뜬히 얻어서 돌아왔다. 이때 탐복한 주유가 오늘 이처럼 짙은 안개가 낄 줄 어찌 아셨습니까? 하고 묻자 제갈량은 이렇게 답했다. 무릇 병사를 이끄는 장수가 천문에 도통하지 않고 지리를 모르며 음양의 도를 깨치지도 진법을 읽지도 못하는 데다가 군사들의 기세를 살피지 못한다면 무엇에 쓰겠는가? 난 이미 오늘 안개가 낄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에 3일의 말미만 주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이오라고 말했다. 삼국연의에서 나간중은 제갈량을 귀신처럼 앞날을 꿰뚫어보는 존재로 묘사했다. 초선차전 일화 역시 얼마나 생동감 넘치고 기가 막힌 내용인가. 하지만 사료를 살펴보면 이 일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그로부터 5년 뒤 제갈량이 아닌 송건에게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 삼국지 5서 5주전에 따르면 건한 18년 213년 정월 조조가 유수를 공격해오자 조조와 송건의 진영은 한 달여 동안 대치 상태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송건이 커다란 병선을 타고 정세를 살피러 다가가자 조조는 명령을 내려 마구 화살을 쏘아댔다. 순식간에 쏟아진 화살로 배 한쪽이 갸우뚱해지자 송건은 배가 전복될까봐 재빨리 배의 방향을 돌리게 했다. 그러자 이번에도 화살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 덕분에 양쪽에 화살을 가득 채워 균형을 되찾은 배는 유유히 되돌아갔다. 이는 적벽대전이 있은 지 5년 뒤의 일이었으며 당시 송건의 목적은 화살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간중은
삼국연의에서 사건의 주인공과 시간을 모두 뒤바꿨다. 덕분에 이 일로 적벽대전의 서막이 오르면서 흥미진진한 대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사마이 편. 사마이는 제갈량을 어떻게 대했는가? 사마이는 제갈량과 접전을 벌였는데 제갈량에게 사마이는 최고의 강적이었다. 삼국사에 보면 제갈량은 단 한 번도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전쟁터를 나가 조조와 접전을 벌인 적이 없다. 유비가 살아있을 때는 주로 후방의 병참 보급을 책임졌다. 유비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 병력 보충과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줬던 것이다. 그리고 유비가 죽고 나서야 제갈량은 전쟁의 일선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제갈량은 유선이 정권을 이양받은 후 군사를 통괄하기 시작했다. 건흥 6년 228년, 제갈량은 최초의 북벌을 단행하는데 이때부터 무려 7년에 걸쳐 6차례의 북벌을 시도했다. 삼국연의에서는 사마이의 인내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제갈량에 상대방의 첩자를 역이용하는 전략인 반간계를 이용했다. 그리하여 실권을 빼앗긴 사마이가 직접 전투에 나가 제갈량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령 제갈량이 가정전투에서 패하거나 혹은 공성계로 대승을 거두는 등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승전과 패전을 번갈아 했다. 그러나 사실상 촉한과 전쟁을 벌인 위나라의 총지휘관은 대장군 조진이었다. 또한 선봉장으로 나가 가정을 공격한 사람은 장압이었으며 부군의 연류성을 공격한 이도 곽준이었다. 사마이는 경성에 머물며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마이와 제갈량이 정면 승부를 벌인 것은 위태화 4년 230년에 이르러서였다. 그의 위나라는 대장군 조진을 대사마로, 표기장군 사마이를 대장군으로 한 대군이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촉을 공격해왔다. 하지만 연일 쏟아지는 비로 위나라 대군은 회군하게 되었고 결국 제갈량과 직접적인 접전을 벌이지 못했다. 태화 5년 231년 조진이 병사하자 그 뒤를 이은 사마이가 병사를 이끌고 기산의 제갈량을 공격했다. 삼국연의에서는 제갈량이 북벌에 나설 때마다 늘 사마이와 교전을 벌이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사실상 사마이와 제갈량이 직접적으로 교전을 벌인 것은 단 2차례에 불과했다. 첫 번째는 태화 5년, 즉 건흥 9년, 제갈량이 네 번째 북벌을 단행했을 때다. 제갈량의 군대는 상규에서 곽준과 비호의 군사를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사마이의 주력 부대를 막았다. 한동안 군영을 지키기만 하던 사마이는 여러 장수들의 요구에 따라 출정했으나 촉한의 위원, 고상, 오반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제갈량은 회군하면서 장압을 죽였다. 이때의 역사적 사건을 삼국연의에서는 태화 3년에서 5년까지의 일로 시간 간격을 벌여놓아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대치 기간을 3년으로 늘린 대신 조진과 사마이가 한중을 공격했다가 큰 비에 길이 막혀 회군한 일, 제갈량이 철군하면서 솥단지 숫자를 늘려 사마이의 추격을 따돌린 일, 제갈량이 농상에서 귀신 분장을 하여 사마이를 농락한 일 등을 삽입했다. 두 번째는 위청룡 2년, 촉한 건흥 12년, 제갈량이 마지막 북벌을 단행하여 사곡을 빠져나와 위수 남쪽 오장원에 군영을 세웠을 때다. 진서 선제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마이는 주당을 보내 양수에 주둔케 하여 촉군을 유인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제갈량이 움직이지 않자 사마이가 말하기를 제갈량이 평언을 다투고 싶어 하면서 양수로 향하지 않으니 그 뜻을 가히 알만하구나라고 했다. 이어서 장군 호준과 옹주자사 곽회를 보내 양수를 함께 방비하게 했는데 적석에서 제갈량과 맞부딪혔다. 하지만 이미 평원에서 전투를 치른 제갈량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오장원으로 돌아갔다. 때마침 장성이 제갈량의 진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마이는 제갈량이 필시 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병을 파견했다. 제갈량의 배후를 공격하여 500여 명의 수급을 베고 1000여 명을 생포했으며 600여 명이 투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제갈량은 병사하고 말았다. 위에서 보듯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 삼국연의의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제갈량과 사마이가 직접적인 교전을 치른 것만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오장원에서는 직접 서신왕래까지 했다.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따르면 제갈량이 오장원에 군영을 세우고 누차 싸움을 청했으나 위나라 병사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제갈량은 아녀자들이 쓰는 머리수건과 흰옷, 서신 한 통을 큰 함 속에 넣고 사마이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마이는 오히려 제갈량의 사정을 훤히 꿰뚫은 듯 제갈량이 식사는 적게 하고 하는 일은 많으니 어찌 오래 지탱하랴 라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제갈량은 그가 나를 깊이 아는도다라고 탄식했다. 제갈량과 사마이는 그야말로 난영난제의 맞수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책에는 손권, 원소, 장비, 마초, 황충, 조운, 마속, 위연, 장압, 태사자, 노숙 등 더 많은 장수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